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액체기체 상전이를 좀 우리가 꼬셔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사실 상전의 자체를 다루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형을 가지고 액체를 다룰 수 있게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형을 가지고서 이제 액체기체 상전을 다루는 게 이제 이두 번째 시간의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개요는 그렇게 되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체 모형을 사실은 그저께 배웠습니다. 두 번째 날에 사실 세 번째 날에도 했구나. 기체 모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근데 하나밖에 없죠. 뭐죠? 아이디얼 가스. 이상기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양자역학적으로 우리가 취급도 해봤고,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에서도 해봤고, 캐노니컬 앙상블에서도 해봤고,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에서도 해봤고, 엄청 많은 일을 얘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파티션 펑션이 이런 형태가 나온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이미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해피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요 액체기체 상전을 다룰 때는 그냥 고전적인 모델만 쓰겠습니다. 고전적인 그 통계역학만 쓰겠습니다. 굳이 얘는 양자 현상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그런데 실제 기체의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면 이상 기체는 이런 파티션 펑션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에너지를 이렇게 썼기 때문이에요. 에너지를 저렇게 썼다는 것은 각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쓰겠다라는 얘기고, 포텐셜 에너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실제 기체는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필요해요. 포텐셜 에너지가 하는 역할은 인터랙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분자들 사이에, 기체 분자들 사이에 인력이나 청력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은 포텐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단원자란 얘기를 썼는데, 우리가 두 번째 날에 이제 복잡한 분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얘는 하나짜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애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파티션 펑션을 구하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됩니다. 그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에너지에 대해서 파티션 펑션을 쓰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자, 파티션 펑션이 어떤 형태를 우리가 띄고 있죠? n 팩토리얼 분의 1이고 그 다음에 g의 n이라고 배웠는데 요거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 담겨 있는 기본 가정은 각 입자들이 서로 상관이 없다.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들이 마치 유령처럼 그냥 서로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통과하고 얘가 있든 없든을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상호작용이 있는 상태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죠. 신경이 엄청 쓰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원래 배웠던 n 팩토리얼하고, 그러니까 원래 배웠던 그 적분을 써줘야 됩니다. 얘를 이렇게 dnp, dnq, 뭐 r이라고 썼네요. 여기서는 dnr.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해서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요식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잘 보시면, 네, 차근차근 써볼게요. 자, 얘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n 팩토리얼이 붙고 적분이 있고, 여기가 배 pi 제곱의 2m, 그 다음에 뒤에는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항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dnp, dnr이 붙는데요. 잘 보면 여기는 이제 지수니까 익스포넨셜 두 개로 쪼개서 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얘는 p에 대한 함수, 얘는 r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적분을 따로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P로 묶어가지고 적분을 해주게 되면 걔는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아이디얼 개수의 파티션 펑션입니다. 걔를 계산해주면 얘가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급발진처럼 보이는 거고, 그 나머지를 남은 떨거지들을 모아서 써주면 여기 R에 대한 적분이 남게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그냥 그겁니다. 제가 엄청난 마법을 부린 게 아니고. 자, 이제 이슈는 얘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문제의 파티션 펑션 해서 포텐셜 에너지에 기인하는 파티션 펑션이라고 쓰겠습니다. 얘를 1이라고 놓으면 이제 아이디얼 개스가 되는 거예요. 1이라고 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빵이면 되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포텐셜 에너지 항을 0으로 놓게 되면, 그러면 그냥 쟤는 1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이상기체의 파티션 펑션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실제 기체를 다룰 거니까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죠.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마이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 다 뭐 아실 필요는 없고,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f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냅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긴 함수인데 그냥 이름이 붙었어요. 마이어 f 펑션이라고. 보시면 아까 문제에 여기 지금
문제에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는 요 안에 들어있는 애를 거기에서 여기 보면 서메이션 기호만 빼고 정확히 말하면 요 서메이션 기호만 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빼기 1을 해줬어요. 왜 빼기 1을 했을까요?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경우에 이 앞에 항이 뭐를 주죠? 1을 주죠. 그러니까 빼기 1을 붙여주게 되면 아이디얼 개수의 경우에 Fij가 0이 됩니다.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주려고 마이너스 1을 뒤에다 붙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얘를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써주게 되면요. 보면 얘를 일단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무슨 작업을 한 거냐면 별게 아니고 여기 서메이션 기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 곱하기 곱하기로 고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위에 덧셈으로 올라가 있는 애들은 밑에 곱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해준 거예요. 지금 여기가 i가 그러니까 모든 페어에 대해서 요 ij 모든 쌍에 대해서 요걸 다 더해줘라 되어 있는데 익스포넨셜 위에 덧셈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곱셈의 익스포넨셜로 바꿔서 써준 거죠. 그냥 됐죠? 이것도 그냥 수학적으로 당연한 걸 써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이어 정의를 써주게 되면 요 1을 1로 넘긴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얘를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보고 싶은데요. 요걸 이제 풀어서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1 플러스 A, 1 플러스 B, 1 플러스 C, 땡땡땡을 쭉 풀어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전개죠. 첫 번째는 첫 번째 있는 항들을 다 곱하면 되죠. 걔는 1 하나를 줄 겁니다. 두 번째 항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개 옛날에 했던 거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씩 그러니까 요 지금 1이 나오는 앞에 있는 애들을 다 곱해준 애에다가 하나씩 두 번째 칸에 있는 애를 곱해준 애를 넣어줄 수가 있죠. 뭐 쉽게 그냥 요런 예를 하나 보면 1이 첫 번째에 나오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B가 있고 마지막에 뒤에 있는 두 개를 곱해준 A 곱하기 B가 붙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개로 얘기를 하면 요 항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1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B 더하기 1 더하기 C를 했다라고 하면 첫 번째 항은 무조건 1이 나오고 1이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두 번째 항은 요 녀석을 1을 n-1번 곱한 거 곱하기 저놈 하나씩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이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항은 FIJ를 두 번 곱한 애들이 또 모여있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가정을 할 수가 있냐면 FIJ가 엄청 작다 1보다 라고 한다면 1 다음으로 중요한 애는 요 항이 됩니다. 나머지들을 무시할 수가 있죠. 근데 FIJ가 1보다 작다는 게 무슨 말이냐? FIJ가 0에 가깝다라는 얘기인데 FIJ가 0이 되는 조건이 뭐였어요? 포텐셜 에너지가 0이면 FIJ가 0이 된다고 아까 세팅을 해놨죠. 우리가 마이어 F 펑션을.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작으면 작다라는 걸 근데 뭔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비교할 때는 열적인 에너지 KBT랑 비교를 합니다. 상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온도에서 저 KBT보다 많이 작으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그러면 FIJ가 1보다 매우 작다라고 우리가 놓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싸그리 무시하고 그러니까 더 높은 항들을 무시하고 요 항까지만 모아가지고 우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이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적분은 어떻게 해줄 거냐? 먼저 요거를 일단 1 부분을 먼저 해주고 그러니까 물론 이런 뭐랄까 의구심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냥 제일 높은 애가 얘만 살려놓으면 되지 않나? 왜 얘는 왜 살리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얘도 무시할 수 있잖아요. 얘가 훨씬 크다면. 근데 걔를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디얼 게스가 돼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걸 못 구해요. 그래서 아이디얼 게스가 아닌 그 다음으로 기여하는 한 가지는 넣어줘야 이제 아이디얼 게스가 아닌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쟤는 살려놓은 겁니다. 뒤에 있는 서메이션은. 걔를 살려놓고 앞에 있는 애는 여기 붙여가지고 적분을 해보면 결국 V의 n승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아이디얼 게스 계산하듯이 계산하면 나오는 항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녀석이죠. 얘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건 스포일 하지 말고. 자,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뭔지를 일단 보면요. 정체를 한번 제가 다 풀어서 써볼게요. 적분기호가 엄청 많이 있고요. 원래대로 쓰면. 요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F1, 2부터 시작해서 F12, F13, F14, 땡땡땡. 얘는 뭐냐면, 1번, 그러니까 IJ라고 써놓은 게 입자의 번호예요. I번째 입자와 J번째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기인에서 나오는 메아이어 F 펑션입니다. 그러면 이게 1번 입자랑 2번 입자, 이건 1번 입자랑 3번 입자, 1번 입자랑 4번 입자라고 해서 모든 종류의 입자들 쌍에 대해서, 아니, 모든 종류의 입자 쌍에 대해서 우리가 이 F 펑션을 다 써준 거예요. 그게 이 서메이션 기호의 의미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이 적분 기호는 뭐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었냐면 옛날에 dx1, dy1, dz1, dx2, dy2, dz2 땡땡땡에서 마지막 입자까지 dyn, dzn까지를 써놓은 겁니다. 이게 요 식의 풀 버전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해보면 덧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적분을 각각 다 걸어줄 수가 있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적분 어쩌구를 F1, 2에 대해서 또 dx1 땡땡땡을 dzn까지 걸고 더하기 또 F1, 3에 대해서 또 걸고 이 짓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나요?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써놓고 놓으면 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애냐면 1번 입자의 위치와 2번 입자의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적분은 1번부터 n번까지 입자들을 다 적분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3번 이후의 입자들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아예 이 항에 들어가 있지가 않은데. 그럼 3번 입자에 대해서 1을 적분해주면 뭐가 돼요? V가 나옵니다. 그냥 V가. 그래서 요 하나당 두 개의 입자는 의미가 있는데 나머지는 의미가 없으니까 n-2개의 입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V가 나옵니다. V가 n-2번 나와요. 그러면 V의 n-2승이 항상 무조건 붙게 됩니다. 곱하기 우리가 관심 있는 예를 들면 F1, 2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분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이치로 F13항의 경우에도 Vn-2승이 나오고 적분이 F13 그리고 여기서는 1번과 3번 입자에 대한 적분만 살려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거를 몇 개 페어를 가지고 우리가 만드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페어의 개수가 총 우리가 n개의 입자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쌍의 개수가 n-1 나누기 2개예요. 그러니까 요 형태 똑같게 생겼잖아요. 잘 보시면 얘나 숫자만 달라졌지 완전 똑같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2라고 써 있는 애를 3이라고 바꿔 써주기만 하면 뒤에 놈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항상 똑같은 적분 결과를 주거든요. 얘가 총 2분의 n-1번 반복되는 개기 때문에 얘는 결국 우리가 뭐라고 써줄 수가 있냐면 2분의 n-1 곱하기 요 적분으로 써주면 돼요. 아, V 저기 빠졌구나. 곱하기 V n-2승까지. 됐나요? 너무 빨랐나요? 그래도 아직 다 안 왔어. 자, 그래서 구한 게 여기까지는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V의 n-2승이고 적분이 두 개 있었죠. F12에 DR1, DR2. 얘까지 만들었는데 얘가 여기까지 가려면 이제 뭘 하나 더 해줘야 되냐면 F1이라는 게 뭐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F1이라고 하는 애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포텐셜 R12 나누기 KBT 빼기 1이었어요. 잘 보면 여기 R1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R1과 R2 사이의 거리를 얘기해요. 거리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도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거리만 지금 신경을 쓰는 포텐셜로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적분에 붙어 있는 DR1과 DR2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고쳐서 쓸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질량 중심의 움직임, 질량 중심의 위치를 대문자 R이라고 하면 그 질량 중심과 그 다음에 요 두 개 사이의 거리 R1, 2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분을 바꿔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두 입자가 이렇게 1번 입자, 2번 입자가 위치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요렇게 얘의 위치가 막 바뀔 수 있고 얘의 위치가 막 바뀔 수 있어요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얘를 마치 이원자 분자일 것처럼 그냥 보고 얘네들의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것과 그다음에 두 개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가 바뀌는 걸로 운동을 묘사를 해도 똑같은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 거죠. 각각이 따로 움직인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둘이 묶여 있는 시스템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고요. 그렇게 묶여 있는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 요 질량 중심은 또 지가 여기 질량 중심에 대한 얘기가 포텐셜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걔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 V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V의 n-1 승이 되는 거예요. V가 하나 더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거리에 대한 적분만 남습니다. 걔는 여기 포텐셜 에너지 안에 들어있으니까 걔는 적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R12라고 썼던 양에서 이제 1, 2까지 떼서 쓰면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적분을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됐나요? 수학은 그렇습니다. 네. 늘 얘기하지만 제가 수학을 이해 못했다고 해서 자학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해놨구나. 훌륭한 분들이 해놨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됐고 이제 요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요적분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어떤 형태일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얘를 이제 여기서 아직 도입을 안 했구나. 얘를 그냥 I라고 그러니까 얘가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I라고 요 적분 자체를 I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면 I라고만 도입해서 쓰면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죠. 이 n-1의 I인데 n이 지금 엄청 큰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n-1이나 n이나 비슷하다고 근사를 해보면 여기 위에가 n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V의 n승을 밖으로 빼주게 되면 V의 n승 밖으로 빼주게 되면 여기에서 V분의 1이 하나 나오고 결과적으로 포텐셜 에너지에 기인하는 파티션 펑션을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역시 보세요. 아이디얼 게스라면 I가 빵이면 아이디얼 게스가 되고요. 그렇죠? 근데 I가 조금 이제 기여를 하니까 이제 이상기체에서 벗어나는 거동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력학적인 양들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파티션 펑션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I가 뭔지는 아직 모르지만 안다고 치고 일단 I라고 하는 어떤 양이 나온다고 치면 자, 헬름홀츠 에너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그냥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입을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의 이제 압력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요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KBT 로그 Z니까 대입해주면 이렇게 식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게 이제 한 단계가 있는 건데 로그 Z가 잘 보면은 아까 앞에서 썼던 게 Z라는 애가 말하자면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앞에 운동 에너지에 의한 항이 하나 있어요. 말하자면 운동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지는 그 이상기체랑 같은 아니면 식을 이렇게 쓸까? 아이디얼 이상기체의 파티션 펑션 곱하기 포텐셜 에너지를 의한 파티션 펑션인 것처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원래식으로 돌아가 보서 그냥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한참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부분이 뭐냐면 원래 아이디얼 게스가 나타내는 파티션 펑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를 포텐셜 에너지로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아까 제가 썼던 식 Z가 Z 아이디얼 곱하기 Z 포텐셜의 형태가 나온다는 걸 이제 두 눈으로 보면 알겠죠? 그런데 아까 미분을 잘 보면 압력을 구할 때는 V에 대한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디얼 파트에는 V항이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잘 보세요. 온 김에 봅시다. 부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로그 취해가지고 V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날아가 버립니다. 0이 됩니다. 얘는.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어요. 오직 얘만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놓은 게 아까 그 식이에요. 요 식. V에 대해서 미분을 해줄 때 아이디얼 게스 파트는 부피에 대한 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부분만 살아남게 된다라는 거였죠. 자, 근데 그래서 요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항을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Z 포텐셜을 대입을 해가지고 보면은 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로그까지 걸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자, I가 빵이면 다시 I가 빵이면 아이디얼 게스예요. 우리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I가 빵을 놓게 되면 로그 1은 0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거는 그대로 PV에 있는 NRT를 줍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근데 우리가 얘를 넣기 때문에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아니에요. 방정식이 바뀝니다. 자, 얘를 이제 미분을 해주게 되면 네, 미분을 해주게 되면 그냥 미분을 해주게 되면 여기 미분을 해주게 되면 얘는 V분의 N이 되고요. 이상기체 항이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 부분이 플러스 1 플러스 2V분의 N제곱 I고 분모에 마이너스 2V제곱의 N제곱 I가 나옵니다. 분자에 그렇죠? V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근데 I가 지금 대빵 작은 상황을 생각하고 있어요. 0은 아니지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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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다. 라고 하면 요 두 개 항에서 얘를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남는 애가 얘랑 그다음에 얘가 되겠죠. 그렇게 써주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P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I를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 이제 I 자리에 어떤 애가 들어갈까? I로 다시 돌아가서 I를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단은 I가 아까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얘를 사실은 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각도에는 상관없이 거리에만 의존하는 함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dr이라고 하는 것을 dr, d세타, d파이로 하고 그러면 앞에 4파이 r 제곱이 붙어야 되고요. 이건 그냥 그 뭐냐 구면좌표계에서의 적분입니다. 그냥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 이걸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세타랑 파이에 대해서 여기가 사실은 네, 여기 안 붙는구나. 죄송합니다. r 제곱 사인 세타가 붙어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세타랑 파이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함수가 전혀 그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세타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파이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4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 놈만 남아요. R에 대한 적분은. 네, 중요하지 않은 수학적 얘기입니다. 그냥. 자, R에 대한 적분이 저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제 적분을 해주려고 보니까 얘가 무슨 함수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쟤를 계산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넣어주고 싶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냥 여러분이 넣고 싶은 포텐셜을 넣으면 돼요. 여기 사실은. 예를 들어서 레나드 존스 포텐셜 뭐 이런 거 넣어도 됩니다. 근데 레나드 존스는 좀 계산이 더러워서 계산이 쉬운 애를 하겠습니다. 서덜랜드 포텐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입자 두 개가 서로 단단한 궁인 것처럼 부딪혀요. 반발력은 그렇게 주어지고 그다음에 거리가 멀어지면 R6승분의 1에 비례하는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이건 인력. 반발력은 그냥 단단한 공.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포텐셜이고요.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R0라고 하는 데가 뭐냐면 단단한 공의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이 아니고 반지름의 두 배가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와서 부딪힐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R0. 걔가 꽝 부딪히면 더 이상 아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되게 됩니다. 걔보다 더 작은 범위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이 R0보다 멀어지게 되면 이제 인력항이 작용을 하는데 이런 형태로 인력이 작용을 한다. 6승분의 1에 비례하는 형태로 작용을 한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덜랜드 포텐셜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i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요 적분을 잘 보세요. r에 대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포텐셜이라고 하는 데가 두 개의 r 영역에 대해서 다른 값을 주니까 요 적분을 우리가 두 개로 쪼개서 쓸 수 있겠죠. r에서 0에서 r0까지의 적분과 그 다음에 r0에서 무한대까지의 적분. 으로 써주게 되면 여기서는 이 포텐셜을 무한대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 여기서는 이 포텐셜에 요식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구간을 나눠서 해주게 되면 그렇게 적분을 해보면 요 녀석, 요 앞에 있는 붙어있는 녀석은 여기가 무한대가 올라가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는 얼마예요? 얘는 빵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R6승분의 1 어쩌고가 들어가 있는 조금 복잡한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0으로 날아가는 거 아마 제가 이렇게 그려놨을 텐데. 네. 그러면 앞에 적분은 쉬운 적분이죠. 마이너스 4파이 그 다음에 0부터 R0까지 R제곱을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4 파이 R0 3승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뒤에 놈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사실 적분이 어렵습니다. 여기 R6승 분의 1이 익스포넨셜 위에 올라가 있는 A에 4파이 R제곱을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사실 적분이 쉽지가 않아서 여기서 근사를 하나 더 할 겁니다. 뭘 할 거냐면 요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인력이 강하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인력도 엄청 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스템이. 엄청 강해져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냥 약한 인력이 있다 정도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익스포넨셜 함수 위에 작은 수 x가 들어가 있을 때 역시 테일러 근사가 가능합니다. 1 플러스 x로. 그러면 얘를 요 위에 있는 지수 더하기 1로 근사할 수가 있겠죠. 해볼까요?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 대입하면 해피해지려고 해. 왜? 상쇄되는 게 있죠. 1과 마이너스 1이 서로를 지울 겁니다. 그러고 나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잘 보면 R6승분의 1이 있고 R 제곱항이 있으니까 R4승분의 1항이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상수. 얘네들은 전부 다 상수. 그러니까 R 4승분의 1만 적분할 줄 알면 여러분이 이 적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줄 알죠? 그리고 R0에서 무한대까지 답들 넣어서 정적분 해주게 되면 그 아래 끝, 위 끝으로 정적분 해주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뷰티풀하게 나옵니다. 뷰티풀한가요? 자, 이 i에 대한 항을 아까 우리가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지 자꾸 이제 그 큰 그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하는 게 우리는 목적이 아니고 통계 역학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작업을 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 항이 무슨 항이라고요, 이제? 실제 기체 사이의 인력과 청력을 고려해 준 항입니다, 이제. 그렇죠? 그 항을 넣어 줌으로써 여기까지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었는데 그게 얼마만큼 바뀌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목적이에요. 자, 대입을 해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해서 그냥 다 풀어주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고 적당히 재배치를 해주면 자 얘를 좌변으로 넘겨주고 우변에 있는 애들을 V분의 NKBT로 묶어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너무 이게 식이 복잡하니까 얘를 A,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둘 다 상수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잘 보시면 B는 R0에 대한 항이 들어가 있고요. 3분의 2 파이 R0 3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R0 3승이 되어 있으니까 부피랑 관련이 되어 있는 항인 것처럼 보이네요. 여기도 그 부피항이 들어있는데 곱하기 에너지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A는 뭔가 인력의 크기랑 관련이 되어 있고 B는 뭔가 청력의 크기랑 관련이 되어 있는 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얘를 그냥 그냥 이제 보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냥 정리가 돼 있는 형태로 봅시다. 자, 요게 있고 얘를 분모로 넘겨줍시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얘가 만약에 NB 오버 V가 1보다 매우 작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B라고 하는 애가 아까 뭔가 부피랑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자의 부피. 그다음에 그러니까 입자의 부피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청력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 청력의 부피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얘가 꽝꽝 부딪히는 그 공의 크기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얘가 B고요. 그리고 이 식을 다르게 써보면 B가 V분의 N을 넘기면 N분의 V가 됩니다. 얘는 뭐냐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입자 하나의 평균 점유 부피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시스템이 V라고 하는 부피를 가지고 있고 이 안에 얘네들이 기체 분자로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면 N개가 그냥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부피를 점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게 공끼리 부딪히는 정도로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우리가 쓴다는. 맞죠? 충분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 만큼 시스템이 크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체 시스템이니까 그럴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저 근사를 넣어주게 되면 요 놈을 요렇게 고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 플러스 x분의 1이 1 마이너스 x랑 비슷하다는 테일러 근사를 해주면 됩니다. 수학은 그렇습니다. 수학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계속 제가 수학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VM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몰 부피라서 얘는 이 녀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N. 아니다. 죄송합니다. 몰이 맞네요. 얘는 V 나누기 N이 되고요. 스몰 N이 되고요.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NR로 고쳐 써주고 NKB는 NR랑 같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식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알 수 있는 식인데 반데르발스 상태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데르발스 상태방정식 유도가 되는 놈입니다. 물론 실험적으로 처음에 찾았다고 보통은 수업 시간에 배웁니다. 그리고 되게 허접한 아규먼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인력항과 청력항의 효과가 뭐 압력에 어떤 영향을 주고 부피에 어떤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돼라고 말을 하고 때우는데 통계 역학에 따르면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를 넣어줬고 걔가 서덜랜드 포텐셜이라는 걸 만족한다는 가정을 넣고 근사를 적절히 써가면서 이론을 전개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우리가 익숙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도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도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 이걸 배울 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 역시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건지 감동을 받은 건지 원래 알던 걸 다시 배운 건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군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 두 번째 시간의 첫 번째 파트였습니다. 얘를 유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얘가 실제 기체를 나타내는 상태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배우죠. 심지어 일반학에서도 잠깐 나옵니다. 뭐 잠깐 나오고 넘어가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물리학에서 한 번 더 배우죠.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근데 도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잘 보면 얘를 이제 쫙 전개를 한 다음에 VM 제곱을 좌우변에다 곱해주게 되면 VM에 대한 3차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이니까 3차 식이겠죠. 3차 방정식은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예, 말이 잘 안 나오네. 3차 함수는 예를 들어 y는 x 3승이라고 하게 되면 요런 그냥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 제곱항, 뭐 선형항 이런 애들을 붙여주게 되면 요런 모양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옆으로 이동시키거나 위아래로 이동시키거나 그리고 뭐 부호를 반대로 붙여주면 뭐 이렇게 되는 애도 나올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V와 P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정확히는 VM이기는 한데 뭐 어차피 몰수로 나눈 거니까 똑같다고 치고 V랑 P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제가 어제 이거 그리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퍼온 그림을 써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녹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저작권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어제 이거를 엑셀로 그렸습니다. 엑셀은 아주 좋은 툴이에요. 엑셀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름답죠? 자, 그래서 해보면 요렇게 생긴 3차 함수 비슷한 애가 요 파란색 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요렇게 생긴 거 비슷한 애가 요 회색 선입니다. 이게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냐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온도를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꾸불꾸불한 형태의 삼차함수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좀 더 그냥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삼차함수가 나오기도 하죠. 얘들을 우리가 반데르발스 아이소떨미라고 합니다. 아이소떨은 등온선이라는 얘기인데요. 등온선은 무슨 얘기냐면 온도가 같은 점들을 이어서 만든 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파란색 선 하나는 같은 온도예요. 주황색 선 하나는 같은 온도, 회색 선 하나는 같은 온도고 그 온도가 파란색보다 주황색이 높고 주황색보다 회색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계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얘를 이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얘가 뭔 짓을 하는 건가? 실제 기체를 다루는 이제 방정식으로 왔어요,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파란색의 이 부분을 이제 줌을 해서 보겠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봅시다.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일단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시스템의 부피와 시스템의 압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영역을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두 개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끄는 걸까요? 극점을 기준으로 끄는 겁니다. 여기는 극소, 여기는 극대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점을 기준으로 끊어보면 자 첫 번째 영역, 요 영역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영역은 뭐냐면 부피는 낮아요. 낮음, 낮고 압력은 높죠. 그리고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압력이 올라감에 따라서 부피가 어떻게 되나요? 감소하죠. 압력이 올라감에 따라서 부피가 감소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나요? 일치하죠. 압력을 높여주면 부피가 감소하죠. 그래서 얘는 오케이입니다. 중간 영역을 봅시다. 중간 영역은 이제 중간 정도의 중간 말고 여기 끝에를 먼저 볼까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부피는 높고 그다음에 압력은 낮은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랑 비교를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압력을 높여줄 때 부피가 어떻게 되나요? 감소하죠, 여기도. 요거는 괜찮은 건가요? 괜찮지 않은 건가요? 괜찮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 중간 부분이 문제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부피랑 압력은 뭐 적당한 값을 갖는다 치고 여기서 압력과 부피의 상관관계를 보면 압력이 올라가면 부피가 어떻게 되나요?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의 직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예요. 압력을 높여주는데 부피가 늘어난다? 연력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 이 공간, 이 영역, 이 곡선 영역은 존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서 여기를 unphysical,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저 영역은 존재할 수 없어요. 금지되어 있는 영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저기. 그러면 그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여기 영역은 존재 가능하고 여기 영역은 존재 가능한데 그 영역들이 뭘까요? 그래서 살펴보면 여기는 부피가 크고 압력이 낮대요. 얘는 기체에 해당을 하고요. 이 영역은 부피가 높고 압력이 반대다. 죄송합니다. 부피가 작고 압력이 높습니다. 여기는 액체 상태가 됩니다. 짜잔. 반대로 발수 상태 방정식으로는 액체를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얘기. 인터랙션을 집어넣어줬죠. 그러니까 두 개의 상이 나타납니다. 오더 파라미터로 구분이 가능한 부피나 엔트로피로 구분 가능한 액체상과 기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뜯어 보겠습니다. 뭘 할 거냐? 일단 우리가 연력학에서 배웠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압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압력은 이렇게 생겼고 그렇다는 얘기는 자, 압력이 헬름홀츠 에너지를 부피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건데 이때 조건이 몰수와 온도가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도와 몰수가 일정한 조건에서 얘를 적분식으로 고쳐 써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헬름홀츠 에너지를 압력을 부피에 대해서 적분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혀 이상한 거 없죠? 미분과 적분은 반대 연산이니까 역연산이니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와 V에 대한 걸 알고 있는데 얘를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쪼개가면서 적분을 계속 쭉 해주면 뭘 얻을 수 있다? 마이너스 5를 붙여주면 헬름홀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면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엑셀로 그렸습니다. 굉장히 뿌듯했죠, 제가. 자, 이 적분을 했어요. 자, 이제 헬름홀츠 에너지의 상태에서 봅시다. 자, 헬름홀츠 에너지의 저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 조금 찌그러져 보이죠, 뭔가. 스무스한 곡선이 아니고 좀 찌그러져 보입니다. 제가 이제 뭘 의미하는지 잘 보면 요런 접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접선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에서 접하게 되는데 두 군데 접선에서 접하게 되는데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그 접선보다 위에 이 커브가 지나갑니다. 헬름홀츠 에너지 커브가. 맞아요? 그렇죠? 자, 이게 어떤 특징을 주냐면 저 접선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요 위로 따라간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예상한 반데르발스 곡선을 그냥 따라간다는 얘기고요. 헬름홀츠 에너지가. 저 접선은 뭐냐면 요 상태와 요 상태를 그냥 섞어 나가면 저 접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에너지가 됩니다. 헬름홀츠 에너지가 됩니다. 섞어서 말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얘를 어 50대 50으로 섞으면 정확히 이 에너지가 됩니다. 성분들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 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50%, 요 상으로 존재하는 걸 50%를 해서 혼합물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액체고 얘가 기체였으니까 액체 50%, 기체 50%. 그러니까 박스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액체 50%, 기체 50%를 섞게 되면 그냥 산술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헬름홀츠 에너지 절반과 얘가 가지고 있는 헬름홀츠 에너지 절반이 될 테니까 이 점이 만들어집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80대 20으로 섞으면 이 점이 만들어지고 20대 80으로 섞으면 이 점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쭉 이으면 그냥 직선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걔가 반데르발스가 예측하는 곡선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헬름홀츠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한 상태죠. 그러면 시스템이 평형에 있다. 안정한 상태로 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선을 따라가겠습니까? 반데르발스가 예측하는 선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접선을 따라갈까요? 접선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내가 액체에서 출발을 해서 부피를 점차 그 가역 과정을 통해서 계속 평형을 이루면서 팽창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쫑쫑쫑쫑 와서 여기를 도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뭔가 반데르발스 곡선을 따라가지 않고 요 직선을 따라서 즉 액체와 기체가 분리된 상태로 여기까지는 순수하게 액체로만 존재를 하다가 액체와 기체가 분리 둘 다 존재하는 섞여 있는 혼합물의 형태로 요 밑에 선을 따라가고요. 그러고 여기 이제 접하는 점까지 오게 되면 여기 너머에서는 이제 기체로만 다시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교수님 하면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랑 여기 너머에서도 얘들이 밑으로 가는 선이 있는데 여기로는 안 가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쟤는 저 선이 만나는 데가 없어요. 이 헬름홀츠 에너지를. 얘는 지금 여기에서 만나서 여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 안에서 더 안정한 게 존재를 하는 건데 요 놈이랑 요 놈은 선은 그어져 있지만 그 선이 저 헬륨물질 에너지랑 만나질 않기 때문에 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선은 이게 여러분한테 접선을 보여주려고 그려놓은 거지 실제로는 존재하는 선이 아닙니다. 선은 딱 여기서 끝나는 거죠. 고속도로는. 그래서 더 안정하게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그 접점들을 위에 PV 플랫에다가 그려주게 되면 그 사이에 선을 이렇게 그어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름홀츠 에너지상에서 1차 함수였으니까 쟤는 저기 PV에서는 한번 미분하게 되니까 상수함수가 되고요. 저게 저런 선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죠. 저 선을 가리켜서 우리가 맥스웰 컨스트럭션이라고 부르고요.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데 이럴 때 여기의 영역과 여기의 영역의 넓이가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속도로를 뚫으면 밑에 있는 것처럼 헬름홀츠 에너지 상에서 고속도로를 뚫어 놓으면 PV 그림에서는 영역의 넓이가 같도록 고속도로가 뚫린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맥스웰 선생님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맥스웰 구성, 맥스웰 컨스트럭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러면 PV 플랫에서 이제 걔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처음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부피를 점점 늘려준다고 하면 쫑쫑쫑쫑쫑쫑 와서 평형에서는 1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언피지컬한 영역에 들어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영역을 아예 안 들어가니까. 여기를.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네, 여기는 액체상 여기 설명을 마저 여기서 더 하고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맥스웰 컨스트럭션을 여기 이제 고속도로를 우리가 뚫었고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 사이는 이제 금지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금지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존재 가능합니다. 여기는 물리적으로 존재가 가능한 영역이에요. 저 영역은 뭘 하는 걸까요? 저 영역은 그냥 무조건 저기는 안 가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상태를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아까 요 AV 여기에서 보면 여기 정도에 해당을 하거든요. 여기로 조금 올라가는 영역 그리고 여기 조금 올라가는 영역 정도가 살아남아 있어요. 얘들은 뭐예요? 가장 안정한 상태는 아닌데 그보다 조금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를 하죠. 그리고 얘는 순수하게 액체. 얘는 순수하게 기체인 상태입니다. 요 밑에서는 이제 액체랑 기체가 섞여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액체로 왔을 때 요 부피에서 예를 들면 요 녹색선 너머에 있는 부피에서 액체로만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물리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은데 다만 아주 안정한 상태는 아닌 거죠. 그거보다 조금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타스테이블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준안정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평형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부피를 빠르게 변화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걔가 평형이 깨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 준안정상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 부피를 빠르게 변화시켜서 1로 올라가게 하면 이 밑으로 천천히 우리가 변화시켜가지고 저 고속도로를 탈 수 있게 못하고 고속도로 입구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이쿠 하고는 순간적으로 액체로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원래 이 실험 조건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상태로 혼합물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얘가 빠르게 우리가 변화를 시켜서 실험을 그래서 어이쿠 하고 얘가 놓쳐버리게 되면 액체로만 존재하는 상태가 순간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순간적이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이제 그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관찰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더 안정한 상태를 찾아갈 거예요. 그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없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순간적이라는 얘기인데 순간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런 준안정상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고 측정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관측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요게 지금 우리는 이제 부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좋은 예가 뭐가 있냐면 과가열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면 가열을 할 때 100도씨에서 물이 끓죠, 원래. 이거는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110도, 120도가 돼도 물이 안 끓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가열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얘가 그러니까 준안정 상태인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120도씨에서 예를 들면 물은 기체랑 액체로 둘 다 존재할 수 있는데 기체가 헬륨홀츠 에너지가 더 낮은 거죠. 더 원래 안정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형을 지켜가지고 그 가열을 쭉 해주게 되면 그 상태에서 기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험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해가지고 얘가 순간적으로 그냥 120도씨에서도 액체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고요. 준안정상에 그러면 갇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얘를 우리가
툭 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파르르륵 하고 이제 그 기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기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예가 액체와 고체로 가게 되면 과냉각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되게 실험하기가 쉬운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그 300ml, 500ml짜리 페트병 물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따지 않은 상태로 냉동실에 넣어두시잖아요. 그러면 냉동실은 마이너스 20도씨 정도를 보통 우리가 만드는데 이제 뭐 물론 내가 막 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꺼내 보면 물이에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 액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따면은 따는 순간 얼어버려요 얘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20도씨는 됐어. 그 상태에서는 원래 고체가 돼야 돼. 근데 고체도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온도에서 액체도 존재할 수 있어요. 액체가 이 헬름홀츠 에너지나 깁스 에너지 차원에서는 더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 상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냉장고에다가 잘 넣어 놓으면은 얘가 이 상태로 트랩이 됩니다. 그리고 따는 행동 혹은 때리는 행동 이런 걸 해주게 되면 얘가 이제 안정한 대로 가버리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고체로 갑자기 바뀌어 버리는 거죠. 과냉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가능한 모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반데르발스의 이 저온 곡선을 이해를 해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영역은 순수하게 액체, 그리고 이 영역은 순수하게 기체고, 이 중간 영역은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간다면 액체와 기체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고, 요 선은 준안정한 데까지는 아니면 리퀴드로 존재할 수 있는 메타스테이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도 역시 개체로 존재할 수 있는 메타스테이블 상태가 됩니다. 요걸 따라오게 된다면. 여기도 요걸 따라가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저온 곡선들을 온도를 계속 바꿔가면서 우리가 계속 측정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삼차함수처럼 생긴 애가 결국은 꼬불꼬불해지다가 이렇게 펴지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거기가 여기 지금 가장 높은 온도로 표시되어 있는 데고요. 거기까지를 이제 모아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냐면 맥스웰 컨스트럭션으로 점을 두 개를 찍을 수가 있죠. 각각에 대해서 그 짓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에 대해서 맥스웰 컨스트럭션으로 찍은 점들이 존재를 할 거고요. 걔들이 결국은 한 점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요걸로 이제 선을 하나 이어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림을 되게 못 그렸는데 그러니까 이해는 되시죠? 메스 컨스트럭션으로 양쪽 이제 다리 출발 지점, 고속도로 출발 지점과 끝 지점을 찍을 수가 있고 걔들을 이제 온도별로 쭉 조사를 해가지고 선을 잇습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이노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언피지컬한 동네의 출발점과 또 그 종착점을 우리가 찍을 수가 있겠죠. 여기죠, 여기. 맞죠? 얘도 찍고를 하면 재밌게도 같은 점으로 수렴을 합니다. 예, 되게 그림을 못 그렸는데 뭐 알아서 그려주세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낫게 그리겠죠. 이렇게 그리게 되면 선이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곡선이. 이 곡선을 우리가 스피노달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화공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용어고요. 얘네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바이노달 바깥 영역에서는 액체, 기체라고 하는 확실한 상을 갖습니다. 다른 상이 존재할 수 없죠, 여기는 그냥. 자,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스피노달 안쪽 영역은 어떻게 존재해야 돼요? 무조건 여기는 믹스처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액체와 기체의 혼합물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저 반데르발스 선을 따라가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의 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문제는 이제 스피노달과 바이노달 선 사이에 있는 영역. 그 영역은 두 개가 다 존재 가능하죠. 혼합물인 게 더 안정하긴 하지만 순수하게 액체나 기체로도 존재할 수가 있는 영역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시스템을 순간적으로 아주 이제 순간적으로 이 영역에 갖다 놓거나 이 영역에 갖다 놨을 때 걔가 나타내는 현상이 굉장히 달라요. 스피노달 안쪽에다 집어넣게 되면 얘는 순수하게 하나의 물질로 하나의 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무조건 액체 기체로 쪼개지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격렬하고 빠르게 파르르르 하고 쪼개져 버립니다. 두 개가. 그것을 스피노달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현상을 그렇게 순간적으로 엄청 쪼개지는 현상 그것을 스피노달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요 사이 영역에
시스템을 딱 갖다 놓으면 얘는 재빠르게 액체랑 기체로 분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질서하고 지저분해 보이게 바뀝니다. 근데 여기 영역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메타스테이블한 상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예를 들면 액체였던 애를 딱 갖다 놨어. 그러면 액체에서 서서히 혼합물로 분리가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퇴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무질서하게 이제 상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상전이라고 해야 되죠. 상전이죠. 상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서서히 상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뉴클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이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 바이노달과 스피노달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저온에서 우리가 이 PV 곡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실험으로 얘기하는 건 뭐였냐면 얘가 독립변수고 얘가 종속변수예요. 부피를 바꿔가면서 상전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평형만 얘기한다고 하면 액체상으로 존재를 하다가 부피를 늘리고 늘리고 늘리면 어떤 영역이 그러니까 그림을 비교를 하자면 시스템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부피를 그냥 늘려나가는 거예요. 용기의 부피를. 그러면 처음에는 전부 다 액체로 가득 차 있었다가 얘가 좀 더 늘리니까 액체랑 기체랑이 이제 상분리가 되고 더 늘리게 되면 이제 기체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그런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P와 V를 가지고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부피를 조절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압력을 조절하는 걸 화학자들은 더 잘합니다. 사실 화학자들이 하는 건 아니고 대기압이 알아서 해주는 거죠. 대기압이 항상 우리 일정한 압력에서 실험을 하니까 압력을 독립변수로 쓰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꾸냐? 요거를 뒤집으면 됩니다. 뒤집는 게 아니라 회전시키면 됩니다. 90도를 돌리면 우리가 P와 V에 대한 관계를 거꾸로 쓸 수가 있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독립변수냐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를 가지고 뭔 짓을 해볼 거냐면 다른 양을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피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깁스 에너지를 압력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연력학에서. 근데 역시 이것도 같은 온도와 몰수를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고 하면 적분으로 우리가 깁스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깁스 에너지의 정의가 뭐였는지 생각을 깁스 에너지란다. 죄송합니다. 화학 포텐셜의 정의가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면 얘는 몰수로 나눠준 거예요. 깁스 에너지를. 몰당 깁스 에너지였죠. 그러면 요거를 몰 부피로 바꿔주기만 하면 몰 부피를 압력에 대해서 쭉 적분을 해주게 되면 케미컬 포텐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반데르발스 기체에 대해서.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사실은 여기가 제가 V가 아니라 VM이라고 그랬죠. 얘를 적분을 쭉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주의하실 점. 적분이 얘가 지금 보면은 얘는 곡선이 겹쳐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종류의 그 곡선이 아닙니다. 흔히 보는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종류의 함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가 함수라고 부르는데 P가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을 때 V가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함수. 이런 거 우리가 배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적분을 어떻게 하냐? 그렇지만 두려워하실 게 없는 게 요걸 따라가면서 그냥 적분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적분하듯이 쪼개가지고 계속 더해주면 되고요. 여기부터는 방향이 바뀌죠.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요만큼의 면적을 구해서 빼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더해갔다면. 그래서 빼주는 방향으로 적분을 쭉 해주고 다시 이 점에 도착을 하면 더해주는 방향으로 다시 적분을 쭉 해나가면 됩니다. 요 밑에 면적을. 그렇게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을 구할 수 있는데요.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엑셀로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여기를 적분을 쭉 해나가면서 이렇게 선이 나오게 되고요. 이 점에서 터닝 포인트에서 빼기를 해주니까 얘가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 줄어들겠죠. 빼기가 되니까. 빼지니까 감소를 하고 다시 이 점을 만나면 거기서는 다시 증가하는 더해주는 걸 하니까 증가하는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수학적인 얘기입니다. 수학적으로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물리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맥스웰 컨스트럭션으로 그려놓은 고속도로의 위치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얘를 케미컬 포텐셜 스페이스로 가지고 와보면 이렇게 만나요. 요 점이랑. 요 점이 그 맥스웰 컨스트럭션이 일어나는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양쪽 끝 극소와 극대 P에서의 압력에서의 극소와 극대에 해당했던 값들이 여기 케미컬 포텐셜에서 이렇게 삐져나오는 마지막 점들에 해당을 합니다. 됐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P를 바꿀 때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에다가 일정한 압력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요 얘를 압력을 변화를 시키면서 점점 압력을 가해가면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얘가.
케미컬 포텐셜이 점점 아니다. 위에 걸로 설명을 할게요. 처음에 큰 부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부피를 압력으로 우리가 점점 주게 되면 얘가 뿅뿅뿅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겠죠. 압력을 증가를 시킴에 따라서. 그리고 평형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 이 맥스웰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고속도로가 지금 수직선으로 떨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정한 피 값에서 그냥 갑자기 부피가 확 감소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뚝 떨어져요, 부피가.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체로 존재하던 애들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떤 압력이 딱 되면 액체로 확 다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얘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체로 쭉 있다가 그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를 주게 되면 어떤 딱 전이하는 압력에서 딱 상전이가 일어나서 전부 다 액체가 돼버리고 끝이 납니다. 그러고 여기가 액체가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메타스테이블하고 하다고 했던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요 정도의 압력, 그리고 요 정도의 압력에서는 얘들이 메타스테이블한 상태로도 존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원래는 액체로 존재해야 되는 압력이지만 기체로 존재하거나 반대로 기체로 존재해야 되는 압력이지만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사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어 뭐가 P지? 이게 P고 이게 T죠. 이렇게 우리가 상평형 그림을 그려놨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이죠. 요 일정한 온도에서 얘를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여기를 이제 크로스한다는 게 압력을 올려주면서 기체에서 액체로 상전이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건 겁니다. 압력을 올려주면서 기체였다가 퀵! 요 점에서 퀵! 이렇게 액체로 싹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는 액체로 쭉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화학 포텐셜로 넘어와서 봅시다. 화학 포텐셜의 개념에서 보면 어디가 불가능한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불가능한 데였으니까 요 선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선이. 거기가 물리적으로 액세스가 안 되는 데고요. 나머지는 존재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케미컬 포텐셜의 관점에서 보면 메탈 스테이블한 애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게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요 선이 액체의 선, 요 선이 기체의 선인데 기체, 액체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죠, 지금. 케미컬 포텐셜. 제가 이거 밑에를 좀 잘못 그렸는데 다시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액체의 케미컬 포텐셜, 이게 기체의 포텐셜이고 그다음에 이 압력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전이 압력에서 액체가 기체로 가는 것도 설명이 되고 가장 낮은 케미컬 포텐셜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따라가는 게 설명이 되고요. 메타스테이블한 것도 설명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서 이게 쭈루루룩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기체를 갖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압력을 순간적으로 내가 감소를 시켰더니 순간적으로 원래는 기체여야 되는 압력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에킨스 책 같은 데 보면은 이 그림을 아무런 설명 없이 이런 식이 된다라고 그냥 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 간단한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화학 포텐셜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좀 더 이걸 일반적으로 써보면 온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온도에 대해서도 화학 포텐셜을 써보면요. 고체가 있고 고체, 액체가 있고 그다음에 기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학 포텐셜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다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증가하는 게 맞겠지? 잠깐만. 헷갈리는데 아이씨 가르친 지 오래돼가지고 자 이렇게 됩니다. 감소하는 것 같네요.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이렇게 바뀌고요. 화학 포텐셜이 온도에 대해서. 그러면 똑같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냥 화학 포텐셜이 띵띵띵띵 오다가 요 점에서는 여기가 뭐냐면 결국 멜팅 템퍼러처 녹는 점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안정한 걸로 가니까 고체가 액체로 가는 평형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그 전이점이 되는 거고 근데 메타스테이블한 애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과냉각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고체가 되어야 되는 온도지만 순간적으로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일링 템퍼러처 여기는 이제 끓는 점에 해당을 하는데 액체가 기체되는 점이 역시 가장 낮은 걸 따라간다라고 하면 가장 평형에서 안정한 걸 따라간다고 하면 액체가 정확히 기체가 되는 점이 저 보일링 템퍼러처지만 역시 양쪽에 메타스테이블한 애들이 꼭지가 조금씩 남아있기 때문에 걔들 때문에 메타스테이블한 상태들이 나타나고 과가열 현상 같은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재밌죠? 제가 왜 이 설명을 해드리냐면 제가 에킨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그때 뭐 궁금했던 게 이 선을 그리다 만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 너머에는 없는지가 궁금했어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그 답을 해주지 않더라고. 구글 신도 그때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고 봤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죠? 아예 여기 영역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액체나 기체로는. 그냥 없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액체를 만들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존재할 수 없는 상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온에서의 반데르발스 유체의 성질을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반데르발스 기체가 아니에요. 반데르발스 유체죠. 기체와 액체를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제 고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온이 되면 온도를 쭉 그냥 올려가면서 고온에서 상태를 보게 되면 점점 요런 모양이 됩니다. 지금 그림이 보이세요? 요런 모양이 됩니다. P랑 V랑이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뭘까요?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보일의 법칙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P가 V에 반비례한다. 보일의 법칙은 뭐에서 성립해요? 이상기체에서 성립을 하죠. 사실은 얘는 온도를 올려줌에 따라서 점점 이상기체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식으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반데르발스 식인데요. 이게 이제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 여기 온도항이 있으니까 이 뒤에 있는 항보다 얘가 훨씬 커지게 되고 뒤에 항 무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커짐에 따라서 부피가 같이 커지겠죠? 부피가 커지니까 얘가 커지면 얘를 무시할 수 있을 수가 있어서 결국은 V분의 nRT가 됩니다. 걔가 P, V는 nRT.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기체가 되죠. 그래서 이 임계점 직후에는 사실 우리가 이 임계점 직후에는 좀 찌그러져 있잖아요. 지금 곡선을 보면 여전히 약간 반데르발스로서의 성질이 남아 있지만 한참 떨어진 온도까지 우리가 올려주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완전 이상기체처럼 행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안 고쳤네요. 네, 이상기체로 행동을 한다.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액체도 기체도 아닌 것인데 이상기체처럼 결국은 행동하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전이점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액체랑 기체로 완전히 존재할 수 있는 상태와 그리고 초임계 유체로 존재할 수 있는 상태 사이에 전이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부르죠. 임계점. 임계점은 사실 어떻게 구하냐면 사실 앞에서 사실 보여드렸었는데 아까 스피노달과 바이노달이 만나는 점 있죠? 요 점이 임계점입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안 하긴 했는데 얘가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고요. 다시 가면 네. 요 크리티컬 포인트가 만족을 해야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는데요. 만족해야 되는 성질은 뭐냐면 미분했을 때 0이어야 되고요. 왜냐면 거기서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 미분을 해도 0이어야 됩니다. 두 번 미분해서 0이라는 것은 변곡점이라는 얘기죠. 그 변곡점이자 한 번 미분해서 0이니까 극점이 되는 그런 점이 됩니다. 그런 이제 수학적인 성질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PV는 NRT 요 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를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걸 통해서 걔네들이 0이랑 같다라고 우리가 조건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뭘 우리가 구할 수가 있냐면 이 반데르발스 식으로부터 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게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P, T, VM인데 얘들에 대해서 이 연립방 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P, T, VM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걔들을 구해보면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VM은 3B가 되고요.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압력은 27B제곱분의 A 그리고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온도는 27BR분의 8A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단순 산수니까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고요. 자, 얘를 가지고 근데 A랑 B라는 게 뭐였어요, 아까? A랑 B라는 거 기억나세요? A는 인력을 나타내는 항이었고 B는 청력을 나타내는 항입니다. 그리고 A랑 B는 반데르발스 상수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얘들은 물질마다 달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질마다 VC, PC, TC 값이 다를 거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측정을 통해서 A랑 B를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임계점의 위치를 각 물질마다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V랑 VC, PC, TC를 잘 조합을 해주면 A랑 B를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해보면 그것을 크리티컬 컴프레션 팩터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모든 게 상쇄되고 8분의 3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 GC 값을 실험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물질마다 이게 얼마만큼 성립하는지, 즉 반데르발스 모델이 얼마나 실제 물질을 묘사하는 데 유용한지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에 따르면 보시다시피 반데르발스 이론에서는 요 값을 계산을 하면 무조건 8분의 3이 나와야 된다. 0.375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 예측인데요. 실제로 측정을 해보시면 아쉽게도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까 말했죠. 2배 차이 나거나 뭐 절반 차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많이 벗어나는 거고요.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요 정도면 대충 만든 이론치고는 괜찮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반데르발스가 대충 만든 거라고 하니까 좀 충격적이시겠지만 이론을 한 시간에 설명할 수 있으면 대충 만든 이론입니다. 네. 이걸 이제 1년 동안 설명을 해야 되면 이제 좀 정성 들여 만든 이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걔가 대충 이런 이제 값들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건 당연히 반데르발스 거동에서 벗어나는 거동들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도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제 반데르발스 모델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얘를 우리가 그리고 변수들을 조금 더 이 VC랑 PC랑 TC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변수들을 reduced variable이라고 환산 변수로 바꿔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이제 얘들은 단위가 없어요. 왜냐면 압력을 압력으로 나눴죠. 그러면 단위가 없고 이 부피를 부피로 나눴고 온도를 온도로 나눴으니까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얘들을 대입을 해서 반데르발스 방정식을 다시 써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그냥 풀이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여기다가 이걸 다 대입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데 이 반데르발스식의 특징은 뭐예요? A랑 B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물질마다 다른 변수들을 다 포함시켜서 그냥 하나의 일반적인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환산 변수들을 도입을 해주게 되고요. 거의 이제 끝나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를 아까 처음에 소개를 했었는데 반데르발스 모델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크리티컬 익스포넌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티컬 포인트 근처의 거동을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방금 정의했던 환산 변수들을 일씩 빼주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정의를 해보면. 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크리티컬 포인트 근처에 있다고 하면 파이건, V건, 입실론이건 다 굉장히 작은 값을 갖겠죠. 여기에 있는 요 변수들이. 그렇죠? 얘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 근처에서 거동을 연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해보면 반데르발스 방정식에다 요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써보면 식이 이렇게 되고요. 역시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 수학적인 유도 과정은. 얘를 테일러 익스펜전을 써서 적절히 정리를 해주면 파이를 V에 대한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폴리노미알 형태로 다항식 형태로 전개를 해주면 파이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해보세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수학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보시면 가장 큰 그러니까 V에 대한 V가 지금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건 다 굉장히 1보다 작은 값이라고 얘기를 했죠. 크리티컬 포인트 근처에서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얘가 얘보다 작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항만 살려내면 파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분의 3 V 세제곱이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네요. 얘를 가지고 뭘 계산할 수 있냐? 크리티컬 인덱스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델타라는 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정의되는 애입니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파이라는 애가 PC분의 P-PC였어요. 얘는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증명한 건데 마이너스 2분의 3 V3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V3승 자리에 V에 우리가 V의 정의식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몰 부피죠. 몰 부피를 우리가 알게 되면 밀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밀도고요. 어떻게? 몰 부피가 밀도분의 1이니까 둘이 역수관계에 있죠.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그 역수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대입을 해주게 되면 요 위에 있는 분자 부분이 대입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요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 로 마이너스 로씨 3승에 마이너스 붙이게 됩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쩌고 저쩌고 상수 곱하기 로 마이너스 로씨 3승이 되는 거죠.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서 이제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그냥 상수가 붙어 있으니까 상수들은 어차피 없고 우리가 비례 관계를 찾고 싶은 거니까 상수들은 무시하고 보면 P-PC가 로 마이너스 로씨의 3승에 비례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델타는 얼마? 3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들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놈들도 해볼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답만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이거 사실 언급하긴 했었죠. 알파당 알파 프라임은 0이 되고요. 베타는 2분의 1, 감마 프라임은 1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게 아마 끝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를 했고요. 액체와 기체 상전이를 통해서 우리가 물질의 상전이를 이해하는 이제 여러 가지 원리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자 이제 이 특강의 마지막 시간인 다음 시간에는 자기적인 전이, 그러니까 상자기성과 강자성 사이의 전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11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